네, 안녕하십니까. 비전교육학입니다. 7월 23일 하루교육학 문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일 하루교육학 첫 번째 교육평가 영역이었는데, 이 평가 영역에 보면 제가 어떤 문제를 끌고 들어왔냐면, 고교 학점제를 제가 들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2025년도가 되면 전국의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가 될 테고, 이런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다른 어떠한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? 그 중에 하나가 성취평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고교학점 제도와 성취평가 제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,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성취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성취평가 제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절대평가의 일종이다. 즉 중거지향 평가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고교 학점제는 도대체 뭐고 성취평가제는 도대체 이게 뭔 연관성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, 제가 구체적인 그 강의는 제가 이 면접 강의에서 제가 다뤄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여기 탭에서 제가 그 상단에 노출된 탭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거예요. 고교 학점제는 학습자가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대학처럼 이수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죠. 내가 국어 교육과에 가고 싶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국어 교육과에 가고 싶은데 수학을 심화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 수학은 들어야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어떤 공통 수학 정도, 뭐 수원, 뭐 수투, 이 정도는 들을 필요 있지만 뭐 더 나아가서 확률과 통계, 미정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? 어차피 국어교육과의 대학교 갈 애들은 가서 국어만 배울 테고, 그 자기가 원하는 분야 핵심적으로 준비하는 국어를 그 시간에 하나 더 배우는 게 낫지 왜 굳이 수학을 배워야 되냐? 이게 고교학점제 핵심인 거예요. 그래서 원하는 학점만 이수하면 자유롭게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 이수 가능하고, 특히 자기의 진로와 연관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목표인 거예요. 단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들어야 돼요. 기본적인 수학, 과학 뭐 이런 것도 듣되,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선택권은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. 국어교육과에 갈 거면 어떻게 한다? 수학 나머지 영역 안 듣고 내가 국어를 더 심화적으로 듣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현대문학사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다든지, 학교에 뭐 아니면은 뭐 실용국어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다든지, 그런 것들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해서 국어 교육과에 가고 싶은 애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그럼 그걸 이수하게 되면 학점을 채워지고 졸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듣는 교과목 상태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이 것의 도입 취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의 취지랑 성취평가제가 무슨 연관이 있냐? 성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성적을 무조건 상대평가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이들이 인원이 많은데 몰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조건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수업도 뭔가 좀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고, 수업 안에서의 활동도 어떤 그것과 그 진로에 연관된 어떤 재밌는 수업, 뭔가 학생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무조건 상대평가를 해서 1등부터 줄 세우기를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, 국가에서. 그래서 일정 성취 기준을 넘으면, 이 성취 기준을 넘었을 때 등급을 주는 이제 ABCD 5단계. 지금 옛날로 치면 수미양가고 지금은 ABCD 5단계로 하는데, 그 성취평가제도 도입하게 되면 인원이 적든 안 적든 뭐 9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. 그 마찬가지로 교사도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, 그래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전달할 수 있는 수업, 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내용들을 제가 실어놨다,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취평가제도 내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교육 철학 영역은 헤르바르트가 제시한 이제 교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헤르바르트의 입장에서 어떤 도덕적인 특징, 이거를 도덕교육을 중시하게 되는 게, 그것과 관련돼서 헤르바르트가 제시한 4단계 교수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었고, 이제 그 부분을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자, 그 다음 교육행정 파트와 이제 교육사회 영역을 보면, 교육행정은 마일즈가 제시한 그 건강한 조직의 측정 방법, 기준이 무엇이냐, 이걸 출제했어요. 그래서 이 학교 조직이 건강하다,
이 학교 조직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이즈가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변인, 조직 자원 활용에 대한 변인,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변인, 이런 것들, 즉 성과, 조직 유지, 성장, 이런 변인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조직이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, 이걸 만족되면 이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다. 이 학교 조직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학교 조직이다. 판단해 내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변인들,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교육사회 영역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학교가 담당하는 것은 어떤 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한다. 이거 누구나 아실 겁니다. 가정에서도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에서도 사회화 역할을 담당해요.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에 나가서 거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기능들을 가르치는 게 사회화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회화랑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회화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.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, 가정에서는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겠죠.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과정도 다 인정을 해줘요.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행하는 요소를 볼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. 우리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회예요. 그러면 가정에서 만약에 자랐다고 칩시다. 그렇게 되면 사회에 나왔을 때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내가 대우받고, 성과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는 성취성, 이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과정을 배려하고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사회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, 사회가 어떠한 구조 속에 있고,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시킬 수 있는 사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드리브는 그걸 바탕으로 독립성, 성취성, 보편성, 특수성, 네 가지 사회화를 주장했다는 거죠.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이제 교수학습과 교육 방법 및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답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